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김윤서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오늘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유는 미중 간에 일단 무역 전쟁을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말 G2 간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은 오늘 어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합의, 특히 무역 협상이 다시 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 위험 자산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원체 많이 빠져 있었죠. 많이 빠졌었던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최대 피해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근데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합의, 소규모 그 스몰딜이 나온다면 계속 가장 이제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좀 조심스럽지만 시장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결과는 좀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워낙 이제 초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이제 관망하시는 그런 흐름, G2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주식시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그 제시안은 지금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사용자 측이 어제 이어 오늘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불참했다고요. 네,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변기하기로 한 것과 차등화 적용이 무산된 것을 듣고 반발하면서 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최저임금의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위원들은 서울에서 대책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나 근로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할 수 있습니다.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의결이 진행되면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후 논의에 참석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선 겁니다. 또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을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용자 측이 불참한 것을 놓고 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동계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기일이 오늘인데 오늘 마지막 날 불참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박준식 최저임금의 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참석을 바란다면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 심의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한을 넘겨도 문제는 없나요? 조금 전에 제6차 전원회의가 종료되면서 법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것은 어렵게 됐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8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7월 14일 새벽에서야 최종 결정됐는데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7월 중순까지 결정되면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을 맞추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7월 3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 파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로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이 대략 10만 명 정도입니다. 노조는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예,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이 파업에 나서면 우리 생활에 좀 어떤 부분이 차질을 빚게 될까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분들 상당수가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이 분야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교육공무원 본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등도 참여하는데 당장 이들이 참여하면 국립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 시설을 비롯한 비정규직 종사자분들이 손을 놔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 기자, 구체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 임금차별 철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화, 간접 고용 방식의 자회사 전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얼마 전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구속 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 원의 조건부 석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주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33주 만인데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서울 집값이 드디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을 멈췄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강남구는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송파구도 지난주에 비해 0.02% 올랐습니다. 또 서초구 역시 이번 주 0.03% 올라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6주 만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강남권 외에도 용산과 양천, 동작구 등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개 구의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강 기자, 가격이 이렇게 오른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 한국감정원은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와 일부 인기 신축 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송파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 음마아파트가 지난해 최고가 수준으로 거래가 됐고 용산구의 원유로사가 재건축 단지는 최근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감정원은 일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희망 가격의 차이가 있어 당분간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올려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신 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이나 임대사무실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역세권 개발 계획은 용적률 상향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의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지금보다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는 공공시설 등을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 건물 공간의 절반에 상황에 맞게 공공임대 사무실이나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이나 공용주차장을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로 서울 전역의 역세권 307곳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사업지로는 노원구 공릉동의 공릉역 일대 10,000제곱미터가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3년까지 고층 빌딩과 함께 560가구의 공동주택과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낙후된 역세권이 개발되고 공공주택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올해 말부터 휴대전화에 은행별로 앱을 여러 개 설치하지 않고도 하나의 앱으로 모두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달 말에 일몰 예정이었던 이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더 연장돼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이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고요? 네, 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는 12월부터 모든 은행의 거래 시스템을 개방하는 이른바 오픈뱅킹이 구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은행 한 곳에 앱만 설치해도 다른 은행의 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통신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정보도 올해 말부터는 카드사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또는 앱 하나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자동 납부 일괄조회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시행되고 한 곳에서 자동 납부를 해지하고 변경하는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정 기자. 이것 말고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꽤 많다고요. 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더 늘려서 올해 말까지는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 출고가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이 21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 65만 원가량이 경감되는데요. 실업급여 지급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고 지급 기간도 당초 90일에서 240일이었던 기간이 120일에서 260일로 연장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지급액은 126만 원이, 지급 기간은 29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5G 서비스 아직 터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죠. 이 소비자들 불만이 여전히 많은데 이동통신사들 간에 서로 우리가 최고라며 요즘 5G 속도 전쟁이 한창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5G 이 속도 1등을 두고 이 통사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LGU+는 오늘 5G 네트워크 속도와 품질 논란에 대해 SK텔레콤과 KT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전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5G 품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최근 LGU+의 자체 속도 비교 시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LGU+의 이번 공개 검증 제안은 이에 대한 재반격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쟁사들 이 공개 검증에 나설 분위기인가요? SK텔레콤과 KT 모두 이 같은 제안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5G 속도는 아주 작은 변수로도 차이가 발생한다며 일시적으로 모여 실시하는 테스트에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T도 LGU+의 테스트 방식 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과기부의 품질 평가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5G만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올해 품질 평가 계획은 없다며 내년 말에야 속도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이 통사들이 최근 이처럼 속도 논란을 벌이자 일부에서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이 먼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앞으로는 생체 정보만을 이용해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첫 거래에서 실명 확인을 하고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다음 거래부터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 정보만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정몽구재단이 지난 8년간 총 211개의 기업과 1,42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사회경제연대 컨퍼런스에 참석해 창업 오디션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제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우선 산업은행은 특별 운영자금으로 2조 5천억 원을 편성해 당장 내일부터 한 기업당 50억 원에서 70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나머지 1조 원은 시설 투자 자금 대출로 한 기업당 최대 300억 원씩 지원해 줍니다.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웅진코웨이 눈물의 매각.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다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지난 3월 MBK 파트너스로부터 웅진코웨이를 되사들인 지 3개월 만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이 석 달 만에 재매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그룹은 재무적 리스크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차원에서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년 동안의 절치부심 끝에 되찾은 웅진코웨이를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윤 회장은 웅진코웨이를 되찾으면서 감격에 겨운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당시 윤 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실패한 오너가 다시 키운 예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필코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본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시킬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이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했지만 이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웅진그룹은 일단 웅진코웨이를 되샀는데 약 2조 원가량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빚을 내서 조달을 했는데요. 이렇게 빚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또 다른 계열사인 웅진에너지가 지난달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그룹 지주회사죠. 주식회사 웅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앞으로의 자금 조달에 우려가 생겼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 회장이 시간을 더 끌다가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각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한국투자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웅진코웨이 매각 작업에 나섰습니다. 매각 대상은 웅진 싱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25.08%입니다. 네, 그럼 이 매각 후보 윤곽은 좀 잡히고 있나요? 일단 2012년 매각 당시에 관심을 보였던 대기업들이 우선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당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론이 될 만큼 관심을 가진 회사입니다. 본입찰에 불참했던 CJ도 잠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롯데쇼핑, SK네트워크스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모투자펀드죠. MBK 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웅진으로부터 인수했다가 되판 전력이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아닌 사모투자펀드가 인수전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아시아나 매각 속도전.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매각 작업의 토대를 마련한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연내 매각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취재기자 역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이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됐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시아나는 오늘 임시주총에서 정관 개정과 또 신규 사회이사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매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바로 정관 개정이었습니다. 아시아나는 전환사채 발행 한도는 물론이고 또 발행 가능 주식 총수 역시 기존보다 늘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써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매각 과정에서 신주 발행 등에 대비해서 주식 총수 역시 늘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나 매각 토대가 닦였다. 이번 주총을 계기로 닦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이 아직까지 뚜렷한 매각 인수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인수 후보자 물망에 올랐던 SK나 한화, 이런 롯데 이런 대기업들은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손사래를 치면서 인수 후보자가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다소 맥이 빠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한창수 아시아나 사장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 사장은 오늘 주총에서 다음 달 매각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연내에 매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리 인수 의향자를 미리 정해놓고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산업은행이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길 때 사용했던 매각 방식인데요. 전문 용어로 스토킹 호스라고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하되 미리 인수 의향자를 매각해 놓는 매각 방식을 뜻합니다. 네, 안 기자. 이 방식을 택하면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이 방식을 택하면 이 공개 매각에서 지금 분위기처럼 만약에 끝까지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가치만 떨어지고 매각이 종결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미리 인수자를 점지해두는 편이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보안과 관계되는 항공업의 특성상 단순히 가격 말고도 경영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역시 스토킹 호스 매각 방식이 유력하게 꼽히는 이유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사우디머니 10조 유치. 이 방한 중인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큰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어느 기업과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 빈살만 왕자가 이 밤사이 5대 그룹 총수와 회동을 가졌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은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까?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는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5G와 인공지능 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부회장은 단체 환담 뒤 빈살만 왕세자와 따로 독대를 했는데요. 예. 승지원 만남 이전에 왕세자의 숙소인 롯데 호텔에서 개별 면담도 있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이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왕세자의 한 수행원이 SNS에 올린 글과 사진을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석유화학과 에너지, 배터리 분야에 대해 논의했고요.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가전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 김 기자, 그러면 이 청와대 오찬, 또 개별 면담, 저녁 만남, 하루에 3번 총수를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의 이번 방한 목적은 사실상 우리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국이 이런 경제 협력에 집중하는 배경,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사우디의 경제구조 개선 사업과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이 궁합이 잘 맞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석유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كما تعلمون فخامتكم فإن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قد وضعت خطة لتحول تاريخي وهي رؤية المملكة 2030 حيث أن هذه الخطوة الطموحة تغطي 3 ركائز مهمة. 네, 이 통 큰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네,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는 S-오일 설비에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5조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협력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선박엔진 공장 합작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효성과 GS, SK 등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안에서 10조 원 규모의 투자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 기회를 잘 살리느냐에 따라 제2의 중동 특수바람이 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550만에 이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향상과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할 예정입니다. 급속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 기업의 엔진이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였죠. 이 경영계는 이 업종별 차등 지급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키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영계의 요구가 좌절되면서 이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 둘러싼 논란, 오늘 오후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히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전문위원도 함께했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먼저 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애초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은 했습니다만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경영계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격앙됐거나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않고요. 예. 뭐 그냥 잽을 날리는 그냥 탐색전 수준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8월 5일까지 이제 고용노동부가 정부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한 20일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순, 7월 한 14일 뭐 이 정도까지가 아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될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2주일 요게 아무래도 피크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그래도 아직 방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뭐 예전부터 항상 이제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2011년부터 보더라도 2015년 한 해만 법정 시한을 지켰고 나머지는 다 7월 마지막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7월 초나 7월 중순 전에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이재기 기간을 거쳐서 8월 초에 이제 노동부가 고시하게 되는데요. 고시한을 하기에는 시간이 남아 있고 이런 힘겨루기는 매년 있어왔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났어도 뭐 조정 기간, 뭐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뭐 거의 지켜진 적은 없었다.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사용 제한이 아예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현명한 파트너라면 협상자라면 아마 참석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고. 작년의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에 경영계가 최종 결정할 때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익위원들과 노동계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10.9%를 결정을 했는데 10.9%의 산출 근거를 보면 거기에 1.2%의 협상 배려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영계가 빠졌고 노동계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1.2%를 얹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보면 최종 결정할 때 노동계든 사용자 대표든 최종 결정에 빠져버리면 공익위원들이 다른 파트너를 잡기 위해서 얹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참여하면 노동계든 재계대표든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소속 조합원들이라든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비난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높게 결정했냐, 네가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용기와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백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회원사들이나 아니면은 조합원들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결정해 주는 게 현명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용자들이 결국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테이블로 이 3대 축인 사용자 측도 좀 복귀를 할 거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 연합회 측을 대표해서 정원석 전문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관을 했었고 올해도 참관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동 근로자 측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인상분이 같다. 사실 그것을 최저임금의 순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저임금은 그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그런 어떤 사정도 봐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과도하게 인상이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에 거의 그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건 경영 악화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좀 배려를 좀 원했는데 공익위원들님들이 좀 이렇게 현장감이 떨어지신 건지 어떤 원론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현장감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한 것을 피부로 못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적용감이 너무 없어서 투표 결과가 너무 안타깝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작년과 올해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여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거의 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위원회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어서 좀 계속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악화를 넘어서서 지금 뭐 생존의 문제까지 직면한 상황이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현장 분위기는 뭐 요즘에 이제 그 밤 시간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시, 11시면 돼도 문 닫는 업소들이 많은 것처럼 현장에서도 근데 더욱 수치적으로 나온 거 보면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보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3,100만 원이거든요, 연간. 그런 거를 보면은 특히 이제 서울의 소상공인들이 72.25%가 72%, 73% 정도가 근로자보다 임금이 낮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런 상황과 이 현장의 그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와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온 국민들이 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론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 업계에서 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데 일자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일자리가 잃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뭐 근로시간이 축소가 돼서 어렵다. 그다음에 사업장이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폐업이 될까 두렵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이게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청의 자료 나온 것처럼 그 2년간 최하위층 소득이 16% 감소했고 근로소득이 40% 급감한 것은 소상공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소득도 감소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총체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수치적인 부분까지 좀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가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였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이 표결에 따른 결과는 이렇습니다.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이 김 소장님,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작년에도 표결을 했는데 저와 비슷한 결과를 나왔었죠. 그래서 영업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업종별로 다르다. 이렇게 이런 뭐 그 전체 평균으로 하면 한 17%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제조업은 한 12% 되는데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은 한 30% 정도 됩니다. 이게 차등이 나는데 뭐 매출액 대비로 하면 또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런 인건비 구성의 차이 때문에 이거를 최저임금의 영향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니까 그걸 반영하자라는 의견인데요. 그에 반대한 이유는 이게 객관성과 명료성이 없습니다. 이 영업 총비용에 대한 자료 자체가 투명하거나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 집중된 업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몇 퍼센트로 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실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이 사실 최저임금법에도 법적으로 이 업종별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88년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때 1그룹, 2그룹 이렇게 해서 한번 차등을 줘봤었어요. 줘봤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에도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사례는 없어요, 사실은. 업종별로 노사가 교섭을 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일률적인 하나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업종별로 구분하는 거는 없고 아마 기업 쪽, 그 사업체 쪽에서는 규모별로 좀 이렇게 차등을 두면 어떻겠냐. 예를 든다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게 원체 영세하고 이게 업장 규모별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5인 미만 이렇게 영세 사업장 뭐 이런 데들은 좀 차등 적용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낙인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정말 저임 사업장으로 그냥 고착이 될 수가 있고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 중에서도 2등 최저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도 구분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고
오히려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건 지역별 차등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렇게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우리 사업장은 정말 특별하기 때문에 그 뭐 국가가 정책적으로 높이 가는 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우리 이 사정은 이 지불 능력이 낮은 이 사정은 좀 봐달라 이런 심정일 텐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주들도 그거는 아마 주장은 하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소상공인 그 영세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소상공인들일 것 같은데 이 차등 적용의 정 의원님 필요성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이제 똑같이 저희가 차등 적용 사실 이게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그 말보다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입니다. 명확한 명칭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게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입니다. 차등이라는 표현은 이게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지어서 적용시키자는 말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국가가 이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지불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어떻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여부하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뭐 경제적인 환경, 사업의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토론회와 충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접근하지 못한 것이 그 몇 년 동안에 그런 논의조차도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하는 예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큰 음식점을 하시는 분하고 분식점 하는 분하고 차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지만 그 안에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실정법상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이 소상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소공일 경우에 10인 미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소상공인 관련법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별도로 이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아니면 시급과 이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임금 이 결정 단위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또한 이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시급과 월급 병행 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 소장님은 이 결정과 관련해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2018년 최저임금 고시할 때 이제 월 단위로 표기한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 네 분이 소송을 제기했죠. 행정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내렸습니다. 월 단위로 고시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2016년부터 최저임금이 월 단위로도 같이 고시됐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시급은 있는데 시급으로 환산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급 휴일을 뭐 15시간 이상 개근한 사람은 유급 휴일을 하루 주기에 돼 있는데 예외적인 사례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유급 휴일에 대한 노동 시간분이 가산돼서 이제 170 주당 뭐 40시간씩 일하면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되는 이유가 주휴가 포함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는 규정을 명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월 단위 고시를 해야지만 임금을 뭐 항목을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는 지키지만 월 단위로는 안 지키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요. 이제 논란은 월 단위의 표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주휴수당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사실 거기까지 논의가 좀 갔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뭐 다른 문제 다 떠나서 16.7%가 임금이 깎이는 효과입니다. 최저임금이. 작년에 10.9% 이제 올해 적용되는 임금이 10.9% 인상이 됐는데 마이너스 5.8%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 변경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휴수당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주 단위로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 프리미엄을 줘서 이제 그걸 장시간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프랑스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이런 문제를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휴와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복잡한 얘기고 무엇보다도 하루아침에 6분의 1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얘기는 뭐 혁명적인 조치겠죠. 이런 일들은 다른 제도의 변경과 함께 잘 살펴가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월 단위 고시 문제로 우회적으로 제기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가 왔습니다. 끝번호 4542번님께서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차등화와 관련한 이슈를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실제로 좀 보내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의 힘든 사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정의원의 입장과 더불어 함께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서 또 하나의 난제가 바로 최저임금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죠. 인상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여전히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난 2, 3년간 3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규모별이든 업종별이든 차등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걸 속도 조절을 하자. 그게 더 우선이었죠. 네, 그게 사실 핵심인 거죠. 그리고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 인상률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게 어느 한 사업체에서 임금을 뭐 16%, 뭐 11% 이렇게 연속으로 올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2년간 올린 거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한 시간당 1,800원? 그리고 월 단위로 하면 그게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다른 사정은 바뀐 게 없는데 임금만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거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냐.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태로 보면 노동계를 제외하고 그 최저임금 속도 조절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낮추는 인상률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사업주들은 동결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동결하자인데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결을 하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임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은 다 오르는데 다른 뭐 정규직 뭐 이런 고임 근로자들은 다 오르는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그럼 동결하는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상을 좀 하자는 방향이신가요? 인상을 하긴 하는데 다른 노동자들 비슷한 정도로 좀 조정을 하면 그래도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 사용자 측에서 하는 동결까지는 아니시고. 동결까지는 아니고 다른 노동자들이 한 뭐 3%, 3.5% 오른다면 그런 정도까지는 같이 맞춰주는 게 그래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소장님께도 이 부분은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최저임금 이제 2년간 이제 29.1% 올라서 월급으로 한 20만 원 정도 갑작스러운 인상이라서 부담된다라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정책을 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미국과 함께 최고 비중을 차지하니까 저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복지 제도가 갖춰져 있거나 뭐 노조 조직률이 높고 단체 교섭 적용률이 높은 북구 같은 국가들은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 같은 제도를 쓰지를 않죠. 그런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양극화가 심한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고 우리도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대선 때 형성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해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 이것이 음지에 소상공인에게 너무 타격이 심하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 음지의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실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 합니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 의원님께 직접 여쭈는 게 더 나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최저임금 면에서 이제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인하나 동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불 능력에 맞게끔 좀 차등해서 조정을 하자. 소상공인 업계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가족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2만 원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업계는 직접적인 고정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다른 경영의 어떤 노하우나 다른 거를 통해서 그 인상된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바로 지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폐업으로 직결되고 대체 수단이 없는. 폐업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폐업으로 직결되다 보면 그건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일했던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까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과 노동의 환경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죠. 이 끝번호 0474번님께서 소기업들은 지금 임금 감당을 못 견디고 줄폐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좀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끝으로 세 분께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해법과 대안 부분인데 최 교수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임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높여야 되는 거는 뭐 국가의 책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임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임금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저임이라든가 격차가 심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은 생산성 격차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낮고 임금을 그렇게뿐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를 할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 저임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정책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는 근로장려 세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 뭐 다른 보조적인 이런 수단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정책 수단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최저임금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이거는 영세 사업주들한테 바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좀 아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겠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요. 최저임금이 이제 저임금 노동자에서 바로 현찰과 같은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 소상공인들에게는 바로 이제 뭐 다른 구조 개선 대책이나 갑질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음이고 현찰과 같이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도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서로 현금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도 개선 꾸준히 해나가야 되겠지만 최저임금이 우리 유력한 수단으로 갈등의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마구 그때 마구 손대려고 하지 말고 준칙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더하기 플러스 알파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목표로 가느냐. 이게 이제 4% 내지 4.5%인데요. 올해 예상치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합한 것. 여기서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경제 생각합니다. 여건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인에서 4인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의 한 17.9%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 5인에서 9인이 한 17.7%, 그래서 35.6% 정도 차지하니까 거의 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기업이나 그런 100인 이상은 10%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그 4인 미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미만율이 30%가 넘다 보니까 그러니까 10개 사업장 중에 3개 사업장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거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구조 개선의 방향성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